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린 게 원인입니다. 일이 풀려서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공부할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저는 율곡같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세상을 바꾸는 데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다산같이 됐죠. 유배 비슷하게 이렇게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공부는 하고 있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다 개척해야 되는 서글픈 상황입니다. 근데 그 서글픈 상황에서 공부로서 길을 찾으셨어요. 길을 찾는 게 아니고 저한테 공부는 TV 보면서 십자수 놓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재미는 좀 있으셨어요? 이거는 그냥 하면 충분히 할 정도의 일입니다. 저는 원래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게 콘텐츠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약간 엉뚱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들. 지금은 그게 다 콘텐츠가 됐죠. 가장 미신적인 접점을 가지고 있는 게 주술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거고,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거고, 가장 많은 논문을 쓰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70권 정도를 쓰셨다고. 박사 논문을 8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학회 논문을 등재지만 한 200편 이상. 그거는 인문학자 전체에서 무조건 1등입니다. 그거는 정교한 작업이고, 인문학 논문은 자료 찾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그것과 전혀 다른 판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권위를 일단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지금 이런 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말하려고 하는 본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소수의 의견들 중에서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감정,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극기복리의 위인이라고 하는 거고, 나를 이기고 그 다음에 예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존철리거 인욕이라고 완전함을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것이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건 불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계율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명상적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인욕에 대한, 그 감정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것과 다른 철학 체계가 존재하고, 그것이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주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에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진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대진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대진이 뭐라 그랬냐면, 일종의 도덕군자 같이 사는 것은 성인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인욕적인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식색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 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다. 나는 성인을 따르지 않고 하늘에 따르겠다. 이게 인욕긍정론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유전하고도 관련되는 거예요. DNA에 내포된 것들이 사실은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거하고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그것을 거스르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상화될 수 있느냐? 왜?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사실은 그런 것과 반대되는 쪽으로다가 유전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진화해 왔는데, 그것을 한 세대 만에 거슬러서 무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실제 할 수 있는 개념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들은 과연 됐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왜 그것이 부정적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리처드 도킨슨의 그 이기적 유전자처럼 사람이 이타성을 발휘하는 거는 이기성의 또 다른 면모일 수 있는 거지, 이타성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세팅값으로 나왔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철학이 동아시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면 우리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훨씬 자유롭고 열리고, 그 다음에 규정되지 않은 가능성의 철학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관점들 속에서 철학이 나아가야 될 해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규정되는 게 아니고, 규정을 아예 안 만들면 오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원론적인 문화 배경은, 이 세상에는 이원론 문화 배경과 이론론 문화 배경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전부 다 이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깨어있는 세계하고 매트릭스 세계. 우리는 매트릭스, 꿈속 같은 매트릭스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허상이고 잘못된 거고, 거기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다 고통일 뿐이에요. 그것은 기본 전제 자체에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깨려고 노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 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플라톤으로 얘기하면 이데아의 세계예요. 이데아의 세계. 그리고 붓다는 그것을 이제 열반으로 얘기하는데, 그 열반 개념은 약간 달라.
약간 달라. 거기에서 불교가 동아시아적 확장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힌두교는 그렇게 못했어요. 힌두교는 명확하게 깸과 잠의 세계가 양분되는데 불교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데 불교도 인도 철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성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내가 통제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철저하게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아불교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그런 통제적인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고 동아시아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요. 그건 이론론적인 거고 그것은 감정과 이성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원론은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네.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고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짜에 속해 있는 거고 그래서 진짜를 각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있는 가짜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고 옳고 이 안에서 무슨 타당성을 갖추고 그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때문에 전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 그리고 무조건 일로 가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도 철학의 전제이기도 하고 히랍 철학의 전제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도 유럽어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요. 플라톤이나 뭐 같은 계열들이 사실은 네, 같은 네. 흐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 불교가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두는 거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이기 때문에 불교 이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깨달은 사람은 여기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가 목적인 거니까.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도 네. 똑같아. 네. 여기는 다 쓰레기 세상이고 어차피 천국이 목적인 거야. 다 똑같은 이원론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여기가 가짜라고 하더라도 가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을 계몽할 필요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화로 얘기하면 매트릭스 세계관이 있고 인셉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네네. 인셉션 세계관이 매트릭스 네. 세계관보다 조금 더 진화된 개념이고 이론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관점을 바꾸려고 했지만 맨 마지막에 그 일본인은 꿈에서 나오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꿈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대목이거지. 깨어있음만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고 꿈도 충분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트릭스에서 이제 최대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깨서 뭐 할 건데. 철학에서의 어떤 메시지가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각성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때 딜이 들어오는 게 뭐가 있었냐면 다시 너를 채워줄게. 깨워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지. 다시 재워줄게. 우리 편으로 협조할래? 재밌는 철학 주제예요. 그 전에는 히랍 철학이나 인도 철학에서는 모두 다 구분되는 두 개로만 영역이 딱 나눠졌다면 굳이 깨어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게 지금하고 통한다면 가상현실도 연결될 수 있어요. 재밌는 철학 주제. 이원론 세계의 철학에서 제일 최대 문제점은 뭐냐면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은 단절돼 있어. 네가 어떻게 넘어갈 건데? 단절이 명확하다면 어떻게 넘어갈 건데? 그리고 단절된 세계를 네가 어떻게 인지할 건데? 신이 완전하다고 가정할 때 피조물인 불완전 존재가 신을 어떻게 인지할 건데? 믿음에도 근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야. 그걸로 믿음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게 단절의 문제예요. 이론론은 네. 두 개의 세계가 이렇게 한 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좋은 세계, 나쁜 세계. 그래서 마음 한 번만 바꿔 먹으면 이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악운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철학의 어떤 흐름이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원론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서양 중심이. 이원론의 세계에서는 이 두 개의 세계가 되게 단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정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쵸. 정확한 이데아 같은 정답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언제나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오류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에 맞춰가려고 하는 그것을 지향해야 되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 곳은 그 높은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논점을 얘기하면 너를 받아주겠냐도 있어. 나도 GD랑 알고 싶지만 GD가 너를 연락하겠냐? 네. 가 되는 거죠. 네, 그건 네 생각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원론 세계 철학에는 지상의 행복은 존재할 수 없어요. 네. 삶 속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불교에서도 죽은 뒤에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그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론론은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은 이 세계 속에 있는 거지 같은 세계 속에 있는 매트릭스 세계 속에 있는 거고 이데아 같은 데서는 이성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순수 이성이에요. 순수 이성. 이론론은 감정과 이성이 이렇게 하나로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로 섞여 있는 거예요. 빛이 산란되다가 무지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기반이 훨씬 큰 거예요. 이성이라고 생각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을 알아채는 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서양 철학적 기반이라고 하는 거고, 감정적인 거를 눌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덕이라든지 사회 원칙을 정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비슷한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왜 안 되는지를 그 역발상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트럼프죠. 놀랍잖아.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 안 된다고 생각했어. 왜 안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 약속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억눌려 있는 사람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 당신은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안정으로 가는 길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필터를 우리가 충분히 거쳤고 그것이 타당했다면 트럼프 같은 인물은 나오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은 우리가 처리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트럼프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만들어낸 시스템에는 허점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가설됐던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깔려 있다면 저런 인물은 나와선 안 되는 거예요. 모순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은 안 된 거야. 너네 시스템에 해결은 안 된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인간에게 대입했을 때 인간도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는 해결되겠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묘하게 나름 설득력이 있죠. 거울이 사람을 비출 때, 중국 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거울이 사람을 비출 때 잘생긴 사람이든지 못생긴 사람이든지 차은우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라든지 집착 없이 그 순간순간에 비춰가면서 변화하는 거지 그것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것이 그 감정적인 거를 억누르면서 끌고 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감정과 도덕의 불일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흐름이 있고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하지 말고 그냥 인생 자체가 다 오류라고 생각하면 돼. 어차피 일회성에는 정답이나 오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대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왜 판단을 집어넣어? 먼저 선행해서. 그리고 그 판단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허덕임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감정이 있으면 감정을 표현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도덕적 원칙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 주지만 않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네가 인지한다면 그 사람에게 피해 줬을 때하고 비슷한 조건에서 사과해라 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10사람 앞에서 내가 욕을 했어. 그러면 10사람 정도가 배석된 꼭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 조건 하에서 사과하면 어느 정도는 퉁쳐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트럼프식 어법을 쓰면 됩니다. 안 받으면 어쩔 건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고 안 받으면 어쩔 건데 내 자신을 양보해서 무언가를 또 다른 가면을 만들어가는 것은 삶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활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되지 않는 가치고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은 표현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억눌리는 것보다. 그리고 억눌림이 너가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면 또 다른 이면으로 올라오면서 너의 다른 면을 긁게 될 거다.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죠. 사천성 지진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히말라야에서 쌓인 응축된 에너지가 약한 쪽으로 터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거든. 그런 식으로 네가 억누르는 감정이 또 다른 방향을 설정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예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적절하게 분출해. 저 백두산 같이 저렇게 눌려있다가 한 방에 가지 말고 코크를 달아주세요. 압력밥솥에 코크를 달아주세요. 그 코크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발산하거나 안 하는 거나 둘 중에 하나라면 저는 발산 쪽이 너 스스로 화를 덜 입는다라고 생각해요. 무협지식으로 말하면 내상을 입죠. 억눌러 가면서. 그게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있는 화병이고 화병 배째라는 국제 용어에도 있는 화병 이렇게 배째라 다 나옵니다. 그냥 한글입니다. 한글. 그게 참음의 문화에서 존재하는 거고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너는 어차피 일회성으로 살고 너 자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차라리 욕을 좀 먹는 게 낫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압력밥솥에 코크를 다는 방식도 있고 그것도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완전 해소도 가능해요. 근데 완전 해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명상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완전 해소를 하게 되면 삶이 재밌겠냐? 삶은 오류가 있으면서 재밌는 거지. 우리가 바다를 보고 계곡을 보는 것도 완전 거울 같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연이 질리지 않는 것은 잠시도 멈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정리하는 게 정답이라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정답이라면 동물이 더 가까워요. 동물은 기본적인 것만 만족되면 훨씬 더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생물이 더 가까워요. 무생물은 감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이성과 감정을 다 초월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 무생물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지금같이 감정적으로 진화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없애려고 해? 이게 인류의 특이점에서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왜 통제하고 없애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전혀 잘못됐다. 그리고 그것은 극복될 수 없는 발상이에요. 수십억 년 지나한 거를 내가 손가락이 5개인 거를 손가락이 5개인 게 부끄러워.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를 없애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죠. 그게 되겠어요? 한 생만에 노력해서? 그러니까 계속 충돌하면서 그나마 있던 에너지까지 다 소진하고 그냥 비극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만 나타나면서 되는 게 없어.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과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 되는 거예요. 아까 거울이 직자적으로 비추듯이. 네네. 그렇지만 여기서 룰은 뭐냐면 그 다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변화시켜서 놓아줄 수 있어야 돼. 감정에 매몰되기 때문에 문제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가요? 감정을 느끼는 거는 온전히 느끼되 그것을 행동으로 바로 연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감정이 한 번 왔을 때 한 번 오고 나니까 아무리 많은 파도가 치고 힘든 게 있어도 바다는 바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의 인식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감정은 그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 파도고. 그러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파도가 있어서 바다는 즐거운 거예요. 네. 대긍정이네요.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그런 걸 보고 승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없애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승화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어에 보면 아내를 평가할 때, 수제자인 아내를 평가할 때 공자가 저 사람은 감정을 옮기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A라는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우리식으로 속담으로 말하면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에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것처럼 감정이 연결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계속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그 다음 사람이 옮겨가는 게 아니고 끊고 가는 거예요. 매번 끊고 가면 감정은 감정대로 일어나지만 나는 감정에 오염되지 않아. 그건 감정을 지배하는 문제, 감정을 통제하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논리적 층위가 있어요. 아주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거울 비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춰주지만 잘생겼다고 집착하고 좋은 거라고 집착하고 명품이라고 집착하지 않고 있는 대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다만 이렇게 되면 너무 동물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에 대한 반조라고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고급 연기자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아주 비극적 연기를 해. 왕가 사는 남자에서 어몽도야. 그래 굉장히 비극적인 연기를 지금 유해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매몰되어 있는 연기를 하는 동시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병진해서 간다고. 그게 연기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고, 만약에 하나에만 매몰돼서 가서 감독이 컷을 했는데도 수고하셨습니다가 안 나오고 잠깐만요. 제가 감정을 좀 추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대로 된 배우가 아니에요. 그건 최고급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배우겠지. 눈물 흘려주세요. 그러면 몇 초 만에 눈물이 나오고, 자 닫아주세요. 그러면 닫아주고, 그다음 다음 씬은 웃는 대목입니다. 그럼 웃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최고의 배우. 감정을 타고 간다라고 저는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게 아니고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넘어서 있는 감정 위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들이 그렇게 행동하듯이. 파도를 타는 서퍼 모습 같은 형태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모든 파도는 단 한 번도 동일한 에너지를 가졌던 적이 없을 거예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달의 자전과 공전의 힘에 의해서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파도를 타는 사람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것을 재미로 느끼지 충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칙이 대입되는 게 아니에요. 법칙이 대입되면 충돌하면서 결국 무너질 겁니다. 순간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감정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잃어도 감정이 나를 장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 모든 감정은 긍정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죄스러운 것 같아. 그건 네가 잘못 교육받아서 그래. 잘못 교육받은 데 세뇌돼서 네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판단하고 있는 거야.
감정이나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리학자, 뇌과학자, 신경과학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불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새로운 대세점 중에 한 축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상에는 부작용이 없다. 다 거짓말입니다. 생각을 단시간에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내 관점이라는 게 수십 년에 축적된 건데, 단기간에 에너지를 만들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게 위험한 방식들입니다. 한의학하고 똑같아요. 양인은 특정 성분만 넣기 때문에 양약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는데, 한의학처럼 저렇게 다양한 풀을 삶아 먹었을 때는 어디가 부작용인지 정확하게 인지 못해서 부작용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녹용약이라도 뉴질랜드 녹용하고 호주 녹용하고 러시아 녹용하고 중국 녹용하고 우리나라 녹용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성분이 동일할 수는 없어. 근데 같은 구람을 넣는다고 거기서 또 다른 생리작용이 나오겠지, 양리작용이.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부작용이 없겠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그 성분만 추출해서 만약에 녹용 성분의 어떤 부분에 몇 프로를 넣었어 라고 한다면 대화가 되지. 하지만 매번 다른 걸 삶아 먹어. 그리고 그 잡힐 때도 아마 다를 거예요. 10월에 채취되는 녹용, 기후 환경이 다르니까 시기도 다를 거고 거기에서 조금씩 변화들이 다 있겠죠. 이게 어떻게 다 똑같겠어? 그리고 어떻게 부작용이 없겠어? 나에게 긍정적 요소를 작용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반대급부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고 좋은 것만 있다라고 하는 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부작용이 없고 좋은 것만 있으면 채권과 적금입니다. 그것은 큰 변화를 주지 못해요. 큰 그렇죠.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위험 부담도 큰 거예요. 코인일 수밖에 없어. 하루 만에 30%씩 왔다 갔다 해야 제대로 된 야생이죠. 그게 아니면 그만큼을 딸 수도 없는 거예요. 명상에도 다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다 부작용이 있어. 많은 부작용을 경험해봤죠. 눈도 멀 뻔하고 지금도 안경을 쓰고 있는 거고, 제가 몸에서 약간 바람이 새는 듯한 느낌이 나는 데도 있고, 기공 같은 경우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거든요. 부작용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된 수행법, 어느 정도 임상 검토를 거친 수행법에 기반해서 움직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뇌과학이든 서양의 새로운 명상법이든 다 얘기할 수 있어. 그 정도 실험을 거쳤냐, 안정성을 확보했냐,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 투여하는 건데, 그것도 정신에 막바로 투여하는 거예요. 몸으로 뭐 먹고 체험하고 이 정도도 아니고, 약으로 말하면 거의 주사예요. 막바로 투여하는데, 삼상 실험을 거치지 않은 걸 네가 지금 투여하고 있어. 부작용은 온전히 네 몫이야. 그들은 부작용이 없다고 사기를 쳐. 오래된 수행법을 신경을 써봐야 돼. 윗바사나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남방불교에서 1900년대 초에 정립된 거라고, 미얀마에서. 아직도 위험 그 단계를 다 거치지 못해, 그러니까 3상을 다 못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상을 못 통과했을 때 우리가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는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봤잖아. 제대로 안 통과하고 너무 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썼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도 문제성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오래된 검토된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스피린이라니까. 이거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임상실험을 거치면서 깎여 나간 거죠. 과학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면, 이건 임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는 사람에게 생체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안정성이 담보가 됐어 라고 하면 해볼 만하죠.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근데 이건 새로 만들어져서 몇 명이 안 해봤어. 해본 사람 중에는 좋대. 위험하죠.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무인 자동차가 나왔어.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BYD를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목숨을 걸을래? 테슬라들 완전이라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은 부분을 테슬라가 가장 먼저 점유할 수는 있겠죠. 부처님이 살아 계시던 시대는 지금하고도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살아가는 기반 자체가 너무 많이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불교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대명사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고유명사는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이러면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붓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을 지칭하는 정도고, 약간 위키백과 같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의 단일 세트를 계속 계승하려고 하는 거고, 두산 대백과, 브리터니카 대백까지야. 지금 현대 상황에서는 유효하지 않아. 엄청나게 돈을 들였든 잘 만들어졌든 그거는 인정을 해. 하지만 계속 바뀌어가는 거를 네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걸 처음부터 열어놨어요.
그 개연성을 열어놨어. 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한글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글 파일, 워드 쓸 때 한글을 쓰는 거예요. 한글을 2026을 쓰면 오류 개연성은 적어. 근데 네가 한글을 2000년 걸 쓰고 있는 거야. 옛날 거. 그러면 너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불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업데이트 잘 된 거 쓰라고. 개연성을 열어놨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불교 교조적인 부분을 거부하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와도 수용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퍼지면 퍼질수록 여러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단이 없어요. 정통이라는 걸 주장을 처음부터 안 세웠기 때문에. 아, 정통이 없으니까 이단도 없다. 그래서 대장경이 나오는 거고, 기독교는 끊임없이 교황청 같은 경우 계속 이단 논쟁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정통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확장팩을 누가 만들면 그것은 이단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안 맞으면. 근데 우리는 정통이 아예 없다니까, 시작부터. 네. 승단 자체도 그렇게 해요.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라. 자등명, 법등명 얘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중심이고 부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너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놀라운,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것이 2600년 전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 돼요. 위키백과가 100년이 지나도 나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 시스템이라면. 그런 전문가들이 서로 그냥 교차 검증하면서 야, 너 그거 틀렸어. 물론 거기에도 오류 개연성은 있어요. 100%는 없다니까. 네. 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모델일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붓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상당한 타당성이 있잖아요. 들어보면. 감정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중요해? 돈 많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건 돈이 많이 없어 하잖아요. 봐서 그래요.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력은 풀렸어. 그들이 살았던 초창기에는 쌀밥에 고기 굽기 낭만이었던 시절, 희망이었던 시절이 있었어. 지금 그거는 지천이 된 상황이야. 가장 싼 음식 중에 하나가 고기야. 햄버거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걸 먹고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붓다는 출가하지 않았을 거다. 그래도 왕자 출신이 대통령보다 나은 겁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대통령 내려오면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재벌이 대통령보다 나은 이유는 자식한테 계속 물려주잖아. 왕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붓다는 출가했을까? 돈이 문제였다면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 생각해야 돼.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2세대나 3세대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졌어요. 하지만 행복 만족도는 그때보다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리고 통계해보면 북한보다 우리가 행복 만족도가 떨어져요. 왜? 그들은 절대적으로 다 못 가진 세대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을 주는 거는 인스타입니다. 그쵸. 누군가는 명품을 사고 누군가는 놀러가서 오마카세를 먹고 있고, 그게 나에게 불행을 주는 거예요. 비교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박사를 처음 받을 때는 박사만 받으면 대단할 것 같아. 박사 받잖아요. 지천이 박사야. 우리 정도가 되면 박사 받은 놈들을 무시합니다.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억을 가지면 10억 가진 사람들의 그룹으로 게임으로 얘기하면 사냥터가 옮겨진 거예요. 고레벨 사냥터로 옮겨가는 것 뿐이지 거기서도 쩔이에요. 로스쿨 들어가면 뭐 대단할 것 같지? 그거 나와가지고 그 변호사 빨이 하면서 250 받아요. 제 주변에도.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했나요? 나이만 먹고 이게 뭔가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있어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수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나오면서 계속 그 문제가 터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에 대한 개념도 행복의 단어 규정부터 사실은 좀 해야 돼요. 행복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 단어를 쓰긴 하지만 다른 가치들을 내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설정값은 다시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알기 쉬운 단어로 애매어를 일단 없애는 게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내 스스로 관점을 분명히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이 바뀌었지만 행복 만족도가 분명히 높아졌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물질이 더 발전할수록 그 행복 만족도가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미세한 부분까지도 그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미세한 부분들이 불만족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언어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포괄적 언어들이 아주 난무하던 친구 영화에서 김광규가 선생님으로 나와가지고 아버지 뭐 하시노? 그리고 싸대기 때리는 것 같은 게 그런 게 존재했었던 거지만 지금은 그것의 10분의 1, 몇십 분의 1만 얘기를 잘못해도 언어폭력으로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더 예민해졌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불만 조건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안에 그런 걸 비유를 들거든요.
노안인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집이 훨씬 깨끗하고 자기 피부에 적다고 생각해. 노안 수술을 하는 순간 자기 피부가 더 주름이 많고 집안이 지저분했다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신론입니다. 네. 동아시아에서 이론론에서 나오는 네.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현상이 바뀌었느냐, 현상이 바뀐 것은 없어. 관점이 바뀐 걸 통해서 행복 만족도가 떨어져.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눈을 파내시면 됩니다. 불교 승단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연장선 속에서 존재하는 변형된 자본주의 정도라고 판단하는 게 변형된 자본.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 거예요. 육지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그 시스템이 그대로 비슷하게 작동하고 있죠. 약간 다르긴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르긴 다를 거야. 하지만 그것의 연장선상이지 그것과 완전히 다른 별개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걸 사사키 시즈카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의 그 유라는, 그분이 마치 승단이라고 하는 것, 승려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섬과 같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그것은 섬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육지랑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밑으로는 연결되어 있고 왕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스님들도 많이 착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인들도 많이 착각해요. 저들은 많이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승단에는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신부들이 편차가 오히려 적고요. 승려들은 진짜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용과 뱀이 같이 산다. 그러니까 최고로 대단한 사람까지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해요. 편차가 제일 심한 집단이,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정치인을 만나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든 그러면 편차가 이렇게 고르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 너의 생활 수준이나 너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봐라. 그게 너를 변증해 준다. 네. 경제력이 높아지면 거기서 빠져나가서 더 좋은 아파트 단지로 갈 거예요. 나는 그 동에 살고 있지만 나는 너희랑 달라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변별력 없는 주장일 뿐이에요. 네가 달랐으면 거기서 나간다니까. 가장 편차가 큰 집단이 승려 집단이에요. 그래서 동일 룰로 잣대로 만들 수 없어. 카톡을 쓰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동시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부처님의 전통적 가르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의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기법에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것은 시장의 결정성에 의해서 타당성이 변증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저는 그게 불교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고정된 어떠한 실체성을 가지고 변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불교 방송이나 불교 TV에 나와서 금강경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과학하고 자꾸 연결시키는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지금 시대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 지나면 저때 저런 식으로 살았었어. 우리는 저렇게 이해했어. 마치 지금 지동설 입장에서 천동설을 보듯이 저들은 저렇게밖에 생각 못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이 머리 좋은 사람도 늘상 놀림 받는 거 있잖아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양자역학 처음 나왔을 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깠거든. 지금 까이는 가장 대표적 용어가 그겁니다. 근데 과학은 열려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맞고 다음은 틀린 거거든요. 종교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종교는 사실 연역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업데이트 돼야 되거든요. 같이 변화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정값을 이렇게 주면 안 돼요. 1대1 대응으로 주면, 현대과학하고 대응으로 주면 안 돼요. 그런 기본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의 차이와 유사성과 차이,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스님이 알려주는 감정 수업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과학이 아니다. 침대만 과학이 아닌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과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과학이 돼서도 안 됩니다. 과학은 완전한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행복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논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는 행복론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 사람이 그것을 믿고 지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행복하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지가 선택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었고, 좀 지나고 나서 작두라는 게 나왔고, 수동 펌프예요, 일종의. 그리고 나중에 수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온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일러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한 3분 정도 틀어야 온수가 나오고 이랬었어요. 지금 이제 순간 온수기까지 왔고, 방 안에서 거의 원룸 같은 식으로 하면 그 공간 안에서 거의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어요. 우물에서 길어다 먹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으면 엄청나게 편리해진 거거든요. 그럼 더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편리를 담보한 거고 행복을 담보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흙바닥에서 땅 따먹기 같은 걸 할 때하고 뒤집어 쓰고 게임을 할 때하고 더 행복하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향수에 대한 생각도 많은 거예요.
물론 그것은 사기 기억일 확률이 많아요. 다시 되돌아가면 굉장히 불행한 거지만 당신이 기억이 윤색되는 과정에서 행복으로 남았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이 더 100% 더 행복하다면 그 기억은 소환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를 기존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짧아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것을 저는 지금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이것을 해석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화가 막 너무 많이 난다. 너무 슬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아예 감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해법을 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네가 노력해서 강자가 되면 그렇게 참을 일이 없다. 너는 노력을 안 했다. 자본주의 불교. 노력을 안 했다. 네가 참을 수밖에 없다면 너는 그것을 받아들여라. 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꾸 불일치를 보이기 때문에 공부는 안 했는데 좋은 직장에는 들어가고 싶은 거야. 너는 지금 백수인 거야. 똑같은 거예요. 네가 노력을 안 해서 쉽게 말해서 좋은 스펙을 못 가졌어. 이 눈에 맞춰서 가.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참을 수밖에 없으면 참아라. 그거를 네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가 아니고 세상에는 억울한 게 지천이야. 장화홍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화홍련이 전 세계에 깔렸어. 그렇게 참고 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것은 약자니까 참는 거예요. 꼬우면 강자가 되시든지 트럼프 같이 되시든지 별짓을 다 해도 아무도 재갈을 못 채워. 강자니까. 네. 강자니까. 그렇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스스로 납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견뎌내는 힘은 납득에서 옵니다. 슬픔이라든지 누가 죽었을 때도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으면 반 이상이 경감이 돼요. 그래서 납득을 통해서 넌 쩌리야를 세뇌하라가 아니고 납득을 통해서 반은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반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무 당해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당할 거를 당했으면 괜찮은데 억울하게 당하면 나는 그 미치는 사람을 군대에서 봤는데 걔가 너무 맞아서 미쳤는데 보통 그렇게 우리 때는 그렇게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걔는 왜 미쳤냐면 걔는 억울한데 맞았어. 내가 잘못해서 맞은 사람은 안 미쳐요. 아파요. 근데 억울한데 말도 못하고 맞으니까 사람이 미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렇게 미치는구나. 이런 걸 그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네가 갚아줄 능력이 없으면 반복적으로 생각해. 피하려고 하지 말고. 피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지진처럼 압력은 히말라야가 받았지만 사천성에 약하니까 그쪽으로 터진 거거든. 그런 것처럼 또 다른 너를 긁지 말고 아예 네가 강자가 돼서 감정을 표출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계속 지켜봐. 그러니까 지켜보라는 게 떠올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노해. 계속 분노할 경우에 한 달씩 분노 못합니다. 그럼 나중에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을 떠올려도 그냥 조금 기분이 안 좋지만 막 미친 듯이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아. 그러면 어느 정도 극복된 겁니다. 약자의 극복법. 강자면 가서 패주면 됩니다. 또 가면 또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납득, 하나는 관조.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라는 것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끄고 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생겼거나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판단이 잘못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도박, 강원랜드 같은 거죠. 난 잠깐 하려고 왔는데 조금 따다가 좀 잃었어. 그러니까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주식도 비슷합니다. 물타기 들어갑니다. 내가 손해본 거를 단기간에 만회된 척 하기 위해서 물타기를 때리는 거야. 이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이 무한대로 많으면 물타기는 100% 성공하는 거예요. 왜? 모든 주식을 내가 다 사버리고 이빨 꽉 깨물고 계속 가면 되지. 파는 놈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는 거거든. 네. 전쟁이 나든 관계없어. 어깨에 꽉 끼고 모두가 안 팔면 주식은 떨어지지 않아. 그쵸. 변절자가 있는 거야. 배신자가 있는 거야. 만약에 자본이 충분하면 내가 일론 머스크 같이 뭐 55조를 들여서 트위터를 그냥 살 수 있어. 그러면 계속 박으면 내가 계속 막아내면서 다 할 수 있어. 네. 저 기업 가치가 1조밖에 안 돼. 그러면 5천억 이상만 있어도 주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내가 지르면 되니까. 그렇지 않다면 물타기 위험합니다. 얘기를 강원랜드에서 사람이 결국 강원랜드 페인이 될 수밖에 없느냐? 미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손실이 났으면 손절각을 봐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이냐 물타기를 할 거냐는 내가 판단해야 돼. 손절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봤어요. 논문 심사에서 진짜 옆에서 볼 때는 가당치 않은 이유로 떨어졌어. 그게 더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함량 미달로 떨어졌어. 납득을 한다니까 얘가. 교수들이 약간 또라이가 섞여가지고 말이 바뀌어. 쥐가 하라고 해놓고는 쥐가 또 딴 얘기를 하는 거야. 쥐는 기억도 못해. 떨어졌어. 몇 달 동안 공부도 못하고 나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갑상선도 왔어. 원형 탈모가 와.
훨씬 더 심한 경우를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까딱 없습니다. 우린 멘탈 까딱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걸 당하고도 네. 그날 저녁에 다른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말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말리면 너한테 2번 맞는 거다를 생각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악플을 다는 놈들이 있어. 너는 네 시간을 투자해서 나에게 갉아먹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네 인생을 한 번 더 주신다. 내로 인해서 너는 지금 분노하고 있지? 그런데 댓글까지 쓰면서 너는 지금 시간을 조지고 있는 거야. 내가 정 짜증이 나면 나는 클릭 한 번으로 네 댓글을 없앨 수 있어. 데미지 1도 안 박혀.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나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한다는 자체를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에너지를 소모한다라고 생각해요. 너는 내 에너지를 흔들거나 소모할 정도의 사람이 안 돼. 트럼프식 마인드지. 아나무인, 천상천하. 그래서 멘탈이 무지하게 강해요. 우리 멘탈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제가 이 해법을 얘기했을 때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그랬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사실은 좀 난감했었는데, 너처럼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너만큼의 힘을 못 낼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원래 약하게 존재하는 거야, 처음부터. 너는 강하게 나왔을 수 있어. 헤라클레스가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50kg도 못 드니? 라고 말하는 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얘기해 줄래? 훈련밖에 없지 뭐. 아이템이 안 좋다면 강화를 선택합니다. 억눌리거나 발산하거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감정이 뭐지? 우주는 카오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주가 코스모스를 지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일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연히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정의 바다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흐름, 소용돌이 같은 거,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우유를 끓이면 그게 있거든요. 인도 신화에 보면 우유바다 휘젓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유를 막 이렇게 끓이면 위에 유막이 생겨요. 단백질이 분리되면서 두부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밑에 있는 전체 큰 거는 감정, 그게 카오스고, 코스모스는 그 위에 가설된 임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이 부정되지 않는 게 첫째. 단지 우리가 삶을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군집을 이루면서 살다 보면 내가 다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을 정해서 우리가 감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약간 조절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혼자 사는 집단이 있고 혼자 사는 동물이 있고 둘이 이렇게 집단으로 사는 동물이 있거든요. 인간이 집단으로 살게 되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약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하면 군집을 잡고, 그 다음에 특별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능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못했다면 도태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세면 호랑이같이 살겠죠. 상어는 진화를 멈췄습니다. 수천만 년 전에 멈췄어요. 더 이상 진화할 정도의 뭐가 없어요. 최강자로 올라선 거예요. 네네. 인간을 만나기 전에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진화할 필요가 없는.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진화할 필요를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왜 인간은 옷을 입었느냐? 털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었고, 손발톱이나 이빨이 약했기 때문에 네. 무기를 들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서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고, 문명을 만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는 감정을 서로 조절하고 그런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부정성이라고 하는 거고, 인간은 어차피 행복하려고 그런 문명도 만들고 이런 걸 추구하는 거지 불행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의 최종 목적은 행복. 저는 불교의 행복은 대자유라고 생각해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박되고 구속되고 뭔가를 양보해야 되고, 그것과 다른 흐름이 감정에 존재하는 거죠. 자기가 행복하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잘 발산시키면서 승화시키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전체가 카오스고 인간은 감정 안에서 있는 동물일 뿐이라면, 거기서 이성이 존재하는 것은 감정 안에 이성인 거고, 카오스 안에 코스모스, 완전한 것은 코스모스가 아니고 카오스가 되는 거고, 인간다움은 감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성 또한 감정 안에 그냥 일부.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아침에 뭐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 아침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기억 안에 있는 아침이라고 판단되는 기억일 뿐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입니다. 한 번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다시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현재 안에서 추산되고 있는 과거에 대한 기억일 뿐이에요. 그것의 본질은 현재입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감정이 기반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성이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만들어진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대긍정이 되는 거예요. 네. 감정은 부정될 필요가 없죠. 부정되기 위해서는, 부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긍정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예요 라고 하면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론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우리의 삶은 일회성인 거고 시간은 다시 되돌려서 감을 수가 없는 거고 모두 다 언뜻 보기에는 반복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모나미 볼펜이 100만 자루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볼펜은 존재할 수 없다. 거기에는 위치 차이가 있고 시간 차이가 있고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 미세한 플라스틱 차이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보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다른 것에는 비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그 자체로 완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은 어떤 기분? 느낌? 이성은 사실 옳고 그른 거? 이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일부로서 포섭이 될 수 있는 개념인지가 잘 모르겠어요. 퇴계 율곡할 때 나오는 그런 이기론을 두 가지로 봐요. 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부분하고 기라고 하는 이 물질이나 감성적인 부분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원론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퇴계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관조해라. 마음을 비워라. 네. 마음을 챙겨라. 분리되는 게 아니고 통째로 그냥 쓰는 대상이지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정신 분열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기본 개념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마음을 쪼개버리면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드웨어로 얘기하면 그냥 통째 하드가 있는 거고 이것에 칸막이를 지르는 작업을 지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뭐하러 질러? 그러면 속도만 떨어져. 그냥 하드가 2개인 게 아니면. 주기론자들, 진짜 기철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기 안에 이가 있는 거예요. 감정 안에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구분되려면 완벽하게 구분되려면 2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2개의 마음이 있는 거는 환자입니다. 왜 지금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저거는 지식에 의해서 세뇌됐기 때문에 그것은 대척점이 있는 거고 그 하나는 올바른 거고 너는 그것을 통제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어요. 진화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먼저 있고 감정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감정이 있고 나서 이성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진화상에서 보세요. 불변의 이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신을 소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성의 근거로. 그럼 기독교의 입김설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신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냥 진화론을 수용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동물적인 부분에서 이성적인 것이 도출되는 거고 가설된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가설된 것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재규정될 수도 있고 사회윤리에 의해서 재규정될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바뀌어갈 거예요. 뭐 간통법만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간통법이라는 게 성적인 자기 결정력을 사회법이라는 게 침대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 그런 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본질적인 거라면 안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생명으로서 존재한다면 먹는 거, 그다음에 성적인 거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100년 뒤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 윤리들은 100년 뒤에 상당 부분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바뀔 것 같아요? 그 본질적인 거? 감정적인 거 바뀔 것 같아요? 대다수가 그대로 갈 겁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조선의 임금은 싸고 나서 궁녀가 비단으로 닦아줬어요. 그게 행복이야. 그 당시 사람들의 로망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참 거지 같은 건데. 너무 끔찍한데요? 아야, 그렇게 했어.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했어. 그리고 임금은 남이 보는 데서 싸야 돼. 화장실이 없어. 매화틀이 들어오는 거고, 궁녀들이 이렇게 보고, 거기서 그냥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 것들은 다 바뀔 거예요. 분명히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데 쓰는 게 그거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은 더 바뀌어갈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 위에 서려고 하고 부리려고 하고 행복의 2가지가 있는데 본질적 행복을 말고 현상적 행복은 부리는 사람이 되느냐 부려지는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고 연봉을 1억을 받든 10억을 받든 부려지는 사람은 불행해. 휘두르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욕구들은 100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인 이상.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 뉴럴링크를 해서 뭐 뇌에 뭘 심어서 대체하지 않는 이상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에 가도 함량미달을 넣어놓은 상황에서는 천국에 가서 불만족은 계속 유지될 거다. 기독교식으로 그러니까 아편을 투여하지 않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못한다. 왜? 사람은 비교 우위를 통해서 행복한 거지 모두가 가졌기 때문에 행복? 그런 거는 없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올림픽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 세계 사람을 서열을 매겠다라고 하는 미친 그런 거거든.
그리고 저랑 똑같은 식의 사고를 어디 패턴에서 나오냐면 노자에서 나와요. 노자는 우리가 쩌리일 수밖에 없는 거는 잘난 놈이 있으니까 1등을 조지자라고 하는 철학이 나옵니다. 1등만 없애면 꼴등일 필요가 없다. 그거는 폐쇄적인 집단에서 동아시아가 약간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처럼 막 경쟁하던 구조가 아니고 동아시아는 왜 몰락했는가를 얘기할 때 중국의 비중이 너무 컸고 그러니까 중간에 산맥들이 좀 많았으면 유럽처럼 쪼개질 수밖에 없는데 평지적인 부분이 많아서 하나의 큰 단일체가 있었고 그들은 외부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했지 발전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게 동아시아가 결국 유럽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노자 철학이나 이런 거는 작은 데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서로 발전한다는 게 아니고 행복이라고 하는 만족 조건을 더 우선시하는 철학책이에요. 전 세계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지역 패권자들이 있었다면 지금 전체가 다 먹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아마 완성하면 테슬라가 전체 시장을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위험도가 높은데 자기 생명을 걸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2등은 다 죽고 전체를 다 먹는 거. 구글이 다 먹고 엔비디아가 다 먹고 지금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1000조, 2000조 기업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 이렇게 혼자서 다 먹는 시대에 대다수는 불행해지는 거야. 근데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은 뜨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돌도 마찬가지죠. 차은우 200억 세금 부럽죠? 얼마를 벌었으면. 네. 세금만 200억. 대부분의 지망생들이나 거기서 활동하는 분들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다수를 위한 행복 코드는 뭘 줄 거냐? 경쟁이 과연 맞느냐? 에 대해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뛰어서 잘 살게 됐어. 그분들이 그럼 행복하냐? 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더 이상 성장 주도형의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노자 철학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3S 얘기할 때 그런 아편보다 새로운 아편입니다. 새로운 아편. 네. 행복이라는 아편이에요. 강화는 1차적으로는 설득이에요. 자기 설득. 그러니까 이해죠, 이해.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거든요. 집에서 되게 싫어했는데 저희 형들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저희 형들이 고려대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가서 굉장히 공부 잘한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가거나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인문대 쪽에서는 상당히 잘하는 쪽이에요. 저는 언제나 바닥을 파고 있었어. 바닥을 파고 있었고 우리 집에서는 방심을 하고 있어서 나에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잘 안 했어. 위에서 저절로 다 하기 때문에 쟤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내가 공부를 못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유를 몰랐어요. 그게 나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 그렇게 공부해봐야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네가 공부해서 대기업 삼성의 노예가 되셨습니다. 그게 공부의 목적이냐? 그리고 거기서 아주 딸랑딸랑 거리면 마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할 때 약간 하청업체 같은 거에 약간의 주도권을 봐줘. 그게 끝이야. 너는 계속 종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네가 그 젊었을 때 가장 좋은 피크기의 인생을 낭비한 결과야. 요즘 고등학교에 인터뷰한 거 그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의사가 돼서 한강 보이는 아파트를 사는 게 목적이다. 의사를 잘 많이 안 만나봐서 그래. 닭장 같은 데서 계속.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사가 좋은 게 아니고 의사 부인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의사 부인도 요즘 계속 만나보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 약간 기업형 병원을 가진 의사여야 돼. 그래야 의사 부인이 엄청 좋고 쩌저리한 이러한 병원은 마누라가 사무장이야. 너무 힘들어. 쉴 틈도 없고 남편하고 끊임없이 봐야 된대. 쉴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꿈과 낭만이 있는 젊은 애들에게 그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그 시절에 공부도 못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는 그때 노자 이런 거 외우고 있었고요. 제자백과 보고 유교 보고 제가 원래는 도교에 꽂혀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도 도교가 아마 먹힐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도교는 뭘 얘기하냐면 불로장생입니다. 반노환동까지 있어요. 되돌리는 거예요. 구글도 지금 그걸 개발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불로장생에다가 반노환동까지 현대사회에서 딱 먹히는 겁니다. 열심히 했었고요. 맨 마지막에 불교. 20대 초반 정도의 경장율장은 거의 다 봤어요.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세계관, 철학체계, 쩌리가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고 다만 두 개를 충돌시키면 돼. 입자를 깰 때 입자끼리 충돌시키거든. 그걸 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입자를 충돌시키면 그런 식으로 불교나 도교나 이런 식의 세계관을 충돌시키면 새로운 세계관이 나와요. 더 진화된 세계관이 나올 수 있죠. 납득. 그 다음에 단순 반복 훈련입니다.
네.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헬스장에 가거나 붓글씨를 쓰거나 똑같아요. 그냥 단순 반복 훈련이 있고 어느 정도 그게 기초 체력을 만든 뒤에 그 다음에 개별적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막 새로운 비법이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힘 기를 때는 골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짝대기 갖고 계속 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힘이 갖춰졌을 때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뭐라고를 할 수 있는 거지. 처음에 그게 안 되면 한 번은 잘 나가고 한 번은 안 나가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수영도 마찬가지죠. 일단 발차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힘을 갖출 때까지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배움은 대나무와 같다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대나무와 같다라는 게 뭐냐면 한동안은 빗마디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재밌어.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 반복으로 에너지를 증장시켜서 뚫은 사람은 한동안 또 가요. 약해가지고 굴복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뭐 게임도 똑같아요, 사실. 못 넘어가. 사회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사업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넘어야 될 벽에 있어. 근데 그거를 넘어간 사람은 다음 단계를 만나게 되는 거고 못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신세 한탄 하다 죽는 거예요. 그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공자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모퉁이를 들었을 때 세 모퉁이 정도는 네가 들을 수 있어야 가르칠 수 있다. 하나를 들었는데 똑같이 하나밖에 못해. 이런 사람은 가르치기 어렵다. 단순 반복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을 훈련하는 건가요? 그거 집중 훈련일 수도 있고 이완 훈련일 수도 있고 관조 훈련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사경 같은 거, 사경은 베껴쓰기예요. 기도문, 그러니까 뭐 금강경이면 금강경, 이 같은 경전들을 계속 읽거나 들으라 그래요. 같은 시간대, 동일한 시간대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패턴을 했을 경우에는 몸이 그것을 미리 준비해요. 이 시간에는 이렇다. 마치 우리가 계속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은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은 일어나는데 힘들지 않아. 근데 매번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은 일어날 때마다 힘든 거예요. 더 초월적인 얘기를 하면 일어나는 세팅 값을 안 주고 나는 내 뜻대로 일어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매번 일어나는 게 안 힘들어. 조건 속에서도. 내 통제력이 어느 정도 이상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을 통해서 에너지를 키워서 약속을 하는 거하고 내 의지가 강하면 아예 그걸 풀어줘도 내가 그때마다 설정값을 줘도 얘가 반항하지 못한다고. 내 정신이나 육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 단계예요. 그러면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뜻에서 어긋남이 없고 걸림이 없을 수 있다. 추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수백 자루의 붓을 몽당 붓을 만들었고 계속 써서 그 돌에다 썼을 거예요, 대부분. 종이에 쓰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돌에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물 묻혀가지고 벼루를 20개를 구멍을 뚫었다.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추사체예요. 그러니까 예서행서 해서 초서를 다 한 뒤에 추사체가 나오기 때문에 추사체를 대단하다고 하는 거지. 우리 같이 그냥 개발세발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 중광 스님 그림 그리듯이 기본도 안 된 상황에서 막 그려놓고 이게 멋있지 않아요? 한국의 피카소 아니에요? 피카소는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을 보면 엄청나게 정밀하게 묘사해서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뒤에 자신을 해체하면서 추상으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개발세발 그려서 계속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거는 단순 반복이고 엄청난 훈련의 결과물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고통스러워요. 단순 반복이 재밌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못 해내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친한 사람들을 하고 있을 때도 감정의 복닥임이 있지만 많이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 있지만 이것을 마음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데 이것을 다 표현하자니 생계에 곤란이 올 수도 있고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경계라고 해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건 납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문제가 많았으면 예전에 그 컨디션 선전할 때 모닝캄이구나. 사표를 알려라 내일 아침까지만. 얼마나 짜증나면 그런 광고 문구가 있겠어요.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주어진 조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참을 수밖에 없다면 참아야 되는 거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병이 나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참으면 반은 해결돼요. 정 못 참겠으면 참음이 기본이 된 상태 못 참겠으면 다른 방법을 이직을 강구하든지 레벨업을 강구하든지 그리고 그런 것도 움직이기도 싫고 그런다면 그냥 계속 참는 거예요.